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아입니다.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안이 바싹 마르는 느낌,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입이 마르는 느낌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주,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구강건조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미래치과병원 정회용 원장과 함께 구강건조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는 구강건조증.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치료해야 합니다. 치약 박사 정회용 원장과 함께 구강건조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구건조증이나 피부건조증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구강건조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환절기에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입안이 바짝 마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시기에는 더욱 자주 겪을 수 있는데요. 고령자의 40% 정도에서 이런 불편감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보통 1에서 1.5리터의 침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보다 적은 양의 침이 분비되는 것을 구강건조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침이 적어지는 게 구강건조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침이 적어지는 이유, 그러니까 구강건조증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네. 잠을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거나 우울증으로 인한 약물 복용,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고령자는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데요. 예. 그 대부분이 타액 분비를 감소시키고 담배 연기에 의한 구강 점막 자극 또는 타액선 질환이 있는 경우, 또 암 치료를 위해서 방사선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에 대한 후유증,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전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런 질환은 50세 전후의 여성분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타액선과 안구 이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특히 이 질환의 경우에 구강건조증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구강건조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된 증상이 입마름 증상일 것 같은데요. 네. 입마름 증상 외에 또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네. 이제 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식을 삼키는 저작 장애가 생길 수 있고요. 네. 또 침을 삼키기 곤란한 연화 장애, 또 이제 입에 침 같은 윤활유가 없기 때문에 말을 좀 하기 불편하죠. 발음 장애. 틀니가 이제 이가 없는 분들 틀니를 끼게 되는데 틀니 같은 경우는 침에 의해서 흡착이 돼서 잘 달라붙게 되는데 침이 부족함으로써 유지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또한 음식 맛을 잘 모르고요. 침이 부족함으로 작용이 잘 되지 않아 구강위생이 불량해지게 됩니다. 또한 구강 점막이 헐거나 따끔거리는 자결감, 또 하얀 백태가 끼는 구강 감염증, 또한 치아 우식증이 더욱 포발하게 됩니다. 구강건조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 충치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구강건조증을 방치하게 되면 충치가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특히 그 구호흡을 하는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예. 뭐 이제 사춘기 전의 학생들 경우를 보게 되면 그 구강건조증이 대부분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침의 작용은 구강내를 그 침이 있음으로써 그 자정작용을 해서 조금은 도움이 되는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침 속에는 여러 가지 세균들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면역
기능도 동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침이 부족함으로써 그런 부분의 역할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충치를 진행하게 하는 그런 그 세균에 대한 활성도가 더욱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으로써 충치가 더욱 호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내가 구강건조증인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평상시에 입이 잘 마르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예. 음식을 삼키는데 문제가 있는가, 또 식사 중에 입이 마르는 느낌이 심한가 이런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조금 자세히 생각해 보면 혀에 하얗게 백태가 끼거나 갈라지거나 발적이 되는 느낌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약물 관계에 있어서 항우울제나 진통제, 이뇨제, 뭐 또 기관지 확장제라든가 항경련제 등의 이런 약물 복용을 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네. 또한 잠잘 때 입으로 숨을 쉬는 구호흡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면 대개 그런 부분들에서 구강건조증이 존재하는가 감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구강건조증을 치료하는 방법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 외에도 예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예방법을 말씀드리면 네. 평상시에 저희들이 술이나 담배를 특히 남자분들은 많이 이제 드시고 담배를 피게 되는데 담배, 술을 과하게 할 때에 몸의 바이오리듬이 깨져서 입이 마르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평소에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야채나 과일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신체의 건강한 바이오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이 구강건조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치료 예방 연결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예. 이제 혀에 백태가 낀 상태가 많이 느껴진다 하면 양치시에 혀를 꼭 닦는 이런 습관을 가져주시고요. 예. 입이 건조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보리차를 자주 마셔주시고 무설탕 껌이라든가 신맛이 나는 과일, 비타민C, 사탕 등을 먹어서 침샘을 자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건조 증상이 있다면 그런 약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주치의 선생님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잠잘 때 구호흡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보통 한 60% 정도에서 이런 그 구호흡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예. 또 이제 비중격 망곡 등으로 인해서 코가 막히는 느낌이 있다든지 또는 구강 편도 비대가 있다든지 네. 또한 심한 비만으로 인해서 설근 치마가 있는지 등을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또한 치과적으로는 교합이 좋지 않아서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교정과에 방문하셔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하선이라든가 악하선 이런 침샘 부위를 찜질후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예. 식사 시 천천히 오래 씹어서 교군을 통해 침샘을 자극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타액이 나오는 입 체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실시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입체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혀를 오른쪽 왼쪽 볼에 대고 돌립니다. 그 다음 오른쪽 왼쪽 볼을 밀고 윗입술 안쪽으로 올려줍니다. 올린 상태에서 잇몸 끝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리게 됩니다. 다음 혀를 아래 입술 안쪽으로 내린 다음 내린 상태에서 잇몸 끝을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입체조는 첫 번째 입을 크게
벌리고 네. 두 번째 혀를 앞으로 내민 다음 혀를 코끝을 향해 위로 올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혀를 턱끝을 향해 아래로 내려줍니다. 다섯 번째는 혀를 입술 오른쪽 끝으로 내밀고요. 마지막으로 혀를 입술 왼쪽 끝으로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그 운동을 해주시게 되면 젊은 건강한 일반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침이 바로 흘러나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고령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훈련을 습관 삼아서 해주시면 훨씬 구강 건조증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필요하다면 자일리톨 껌 같은 것을 적절히 씹어주는 것도 침샘을 자극하고 치매 분비를 도와준다고 보고요. 이렇게 함으로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내과 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치의학 박사 정회용 원장과 함께 구강 건조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하나둘씩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중 인구의 90%가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 바로 허리 통증인데요. 예전에는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허리 통증 때문에 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남원 튼튼통증의학과 기형곤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기 쉬운 허리 통증. 원인에 맞게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학 박사 기형곤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주변에 둘러보면 허리 통증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즘은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들 하시는데요. 이런 허리 통증이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준다고 하면 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요? 모든 사람의 80% 정도는 일생에 한 번 이상의 허리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허리 통증은 일시적인 통증으로 허리를 삐거나 그리고 자세가 불량해서 허리가 뭉친 경우가 주된 원인입니다. 예. 흔히 담들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의학용어로는 요추염자라고들 합니다. 보통은 1, 2주 정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좀 심한 경우에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하면서 저절로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2주 이상 이런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척추 후관절의 이상, 척추뼈의 이상, 척추 신경의 이상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분들은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엉치뼈가 아프시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고관절 쪽 있잖아요. 골반 쪽이 또 아프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증상을 느끼는 부위가 다양한데 그러면 허리로 일어난 질환인지 아니면은 고관절 때문에 일어난 질환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보통은 허리에 의한 병변이나 고관절에 의한 병변 모두 다 엉치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예. 보통 허리에는 그 엉치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분포하는데요. 예. 이 허리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에 의해서 이 신경들이 눌리게 되면 엉치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 또한 고관절 역시 그 염증 질환에 의해서 엉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환자를 침대에 눕혀서 아픈 쪽 다리를 반대편 무릎에 걸친 다음에 눌러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을 이제 패트릭 검사라고 하는데 이때 통증이 유발되면 고관절이나 천장 관절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디스크 병변이 심하면 이러한 검사에도 이 서해부 사타구니 쪽이나 허벅지 통증을 같이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전문의와 상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증상에 따라 질환도 구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질환에 따른 증상은 어떤가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것은 표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앉았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척추 후관절 증후군 그리고 추간판 내장증을 의심해 봐야 하고 간혹 그 추간판 탈출증일 때도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에는 특히 걸을 때 다리 증상이 심하고 쪼그려 앉아서 쉬면 호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바꿀 때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척추 후관절통, 천장 관절통이 주로 나타나고 허리를 숙일 때는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통증이 매우 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리를 젖힐 때는 척추 후관절통 환자에 있어서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감각 운동의 변화,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다리가 먹먹하다, 남의 살 같다, 다리가 그리고 저리다, 그리고 걸을 때 발목 힘이 없고 쩔뚝거려진다,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에는 척추 협착이나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NIC라는 것은 이 신경학적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데 앉아있을 때 괜찮다가 조금 걷다 보면은 다리 증상이 심해져서 조금 쉬면 증상이 완화되는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상을 진단을 받고 허리 디스크로 만약에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나요? 보통 통계적으로 예. 허리 디스크 환자의 90% 정도는 수술적이 아닌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히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환자가 병원에 오면 1차적으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해볼 수 있겠고 예. 이 과정에서 증상 호전이 되지 않으면 그 더 높은 단계의 치료인 신경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과정에서 증상이 호전이 되고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4주간의 이런 비술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없고 악화되는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고 하는 치료 방법 중에 신경치료가 있다고, 그것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경치료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네, 그림을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이 디스크에서 신경이 눌리면 신경에 염증, 부종이 일어나는데 이때 시암이라는 영상 증폭 장치를 이용해서 척추뼈 사이 신경 나오는 구멍으로 신경을 치료하는 경추간공 경막의 신경치료 그림입니다. 네. 다음 그림은 꼬리뼈 사이에 신경 통로 구멍으로 바늘을 위치시켜 약물을 주입하여 약물이 경막의 신경 통로를 따라서 병변으로 가는 경막의 신경 차단술입니다. 예. 다음은 척추 후관절 증후군 때 시행할 수 있는 신경치료입니다. 후관절을 지배하는 척추 후지 내측지 신경을 영상 증폭 장치를 이용해서 바늘을 정확하게 위치시키고 약물을 주입하는 신경치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청골이 있고 장골이 있는데 예? 이것은 이제 허리뼈, 요추의 밑에 있는 그런 뼈들입니다. 이 천골과 장골 사이에 있는 관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천장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관절에 문제가 있는 질환인 천장관절 증후군을 치료하는데 이용되는 천장관절 내 주사치료 역시 이런 특수한 장치를 이용해서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수술로 꼭 치료를 해야 할까요?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예.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어서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 둘째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술적 치료를 4주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없고 악화되면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든 경우, 셋째로 이 발목이나 무릎의 근육의 힘이 떨어진 경우에 수술을 권합니다. 특히 발목마비나 그 대소변 장애, 즉 마미 증후군 같은 그런 현상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빠른 수술을 요합니다. 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이라든지 자세가 있을까요? 예. 허리에 좋은 운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빠르게 걷기 운동, 그다음에 수영에는 그 자유형과 배영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 낮은 산 등반, 가벼운 에어로빅 동작 정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걷는 운동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등을 펴고 가슴을 펴서 걷는데요. 이 뒤꿈치를 먼저 착지하고 발끝을 차내는 것처럼 걷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걷는 속도인데요. 걷는 속도는 그 옆에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 숨이 안 찰 정도의 빠른 걸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이 있을 때 피해야 될 운동으로는 예. 대부분의 어떤 공을 가지고 하는 구기 종목은 다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격투기라든가 뭐 달리기, 배드민턴, 그런 볼링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바른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 그림 보시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아이를 안을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편 상태에서 그림과 같은 동작 순서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어머니들 보면 설거지나 다리미질을 할 때는 발 받침대를 반드시 써서 교대로 발을 올려놓고 일을 해야 허리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있거나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허리를 의자 등받이에 밀착시키고 의자를 앞으로 당겨 허리가 굽지 않는 자세가 되도록 하고 1시간 이상 작업 시에는 중간중간 허리를 스트레칭해서 휴식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운전할 때는 허리를 운전석 뒤로 바짝 밀착시키고 등받이를 10도 정도 뒤로 젖히고 허리 받침을 한 자세가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네, 예방법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통증의학과 전문의 기형곤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눈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각종 전자기기와 자외선에 노출되며 가장 많이 혹사당하는 신체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30대 젊은 노안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주 안과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또 외출할 때에는 자외선을 눈에 직접 쏘이지 않도록 모자나 선글라스, 양산을 쓰는 게 중요하고요. 또 눈 건강에 좋은 시금치나 블루베리, 당근, 결명자차 같은 음식을 드시면 좋으니까요. 챙겨 드셔서 눈 건강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닥터 MBC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